뉴스 속으로. 노동절 휴일인 어제 민주당과 공화당은 앞다투어 중산층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대선 승패를 좌우한 러스트벨트 미시간주에서 노조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신간 화보집에서 김정은과의 사진을 공개하며 국제 정세 평화를 위한 적임자는 바로 나다라고 홍보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의 경제가 46년 전 개혁 개방 선언 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어제 중국이 부진한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기사에서 부동산 붕괴로 소비자들이 조심스러워졌고 기업들도 경계심을 갖게 됐다라며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봉화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양당 대선 후보들이 노동절인 어제도 앞다퉈서 노동자에게 한 표를 호소했네요. 네,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좌우하게 될 러스트벨트 5대5 인근의 쇠락한 공업지대 중에 대표 지역이죠. 미시간주를 찾아서 노동자의 표심을 잡는 데 아주 주력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유세를 가졌는데 미국 발전과 중산층 확대에 노동조합이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칭송을 했고, 노조가 강해야 미국이 강해진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이 막혔고 최저임금 인상에도 인색했고, 또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연방기구인 노동관계위원회에 노조를 파괴하는 사람을 임명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한 뒤에 우리 민주당은 절대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노동절에 노동자들이 많은 공업지역을 방문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만큼 이들 공업지역이 이번 대선의 성패를 좌우할 아주 중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가 모든 노동자가 조직할 자유가 있는 미래를 위해서 싸운다고 강조를 했는데, 내가 백악관에 입성을 한다면 우리는 프로법을 통과시키고 노조 파괴 공작을 영원히 끝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프로법이라는 것은 PRO, Act, 프로 액트라고 하는데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도시로 유명하면서 모터시티라는 별명을 얻었던 디트로이트가 과거에는 제조업 덕분에 아주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세계와 경쟁에서 밀려난 채 한국, 일본 자동차에 정상 자리를 내주고 아주 침체된 러스트벨트 지역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그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 이 세 개 주가 11월 대선 승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세 개 주는 또 공교롭게도 노동조합에 소속된 유권자들이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8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이들 세 개 주를 모조리 가져간 덕분에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이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는 친노조 성향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 세 개 주를 모조리 되찾아오면서 트럼프를 꺾고 당선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노조는 지금 어느 쪽을 지지하고 있는지 혹시 뉴스 노조리가 민주당이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트럼프를 또 지지했었잖아요. 자동차 그렇죠. 노조 그런데 쪽에서. 4년 전에는 다시 바이든으로 다시 돌아왔고 바이든. 이번에 어느 편을 설지 아주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대선 때만 되면은 이런 미시간주 같은 곳은 이제 경합주다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뉴스화가 되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이게 미시간주를 근본적으로 더 낙후시키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 미시간 주 자체가 주지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우리 주가 더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지, 이렇게 대선 때만 말이죠. 뭐 여기다 저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되면 이 앞으로 발전 없습니다. 미시간. 네. 정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미시간이 대단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건 뭐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지금 정말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디트로이트도 이렇게 찾아가 보면 무시무시해요. 이제 다니기가. 그럼 이제는요. 네. 그게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강력한 그 자동차 노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이 해리스 후보는 미시간에 이어서 철강 산업 중심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아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또 유세를 했네요. 앤드루 카네기로 유명한 철강 도시, 한국으로 치면 포항, 울산이 되겠죠. 피츠버그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두 사람이 같이 방문을 했는데 일본 제철이 최근 US 스틸을 인수하려는 계획에 반대를 천명했습니다. US 스틸이라는 미국의 자존심 회사는 계속 미국 기업으로 남아 있어야지 일본 제철에 넘겨줄 수 없다. 이런 국수주의까지 노골적으로 피력을 했는데요. US 스틸이라는 회사는 1901년에 피츠버그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월남전을 겪으면서 경제, 군사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한 그런 상징성이 있는 제조업체가 있는 곳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US 스틸은 미국 회사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자 두 번째 연설을 한 해리스 부통령이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 100% 동의한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두 달 뒤 대선 승부처 가운데 하나인 펜실베니아주 철강 분야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인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공화당으로부터 민주당 표를 많이 뺏어올 수 있는지 미시간주에 이어서 펜실베니아주에도 이득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US 스틸은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포항제철인 셈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를 다른 나라가 인수한다. 아이고 이거는 뭐 진보다 보수다 민주다 공화를 떠나서 그건 안 되지요라는 생각을 하게 될 듯 싶은데 그래서 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거 안 된다라고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US 스틸이 일본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답지 않게 민주당 의견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지난 1월 달에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한다는 문제가 처음 불거졌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8년 전에 첫 번째 재임 기간 동안에 다 죽어가던 철강 산업을 어렵게 되살려냈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 정권 하에서 US 스틸이 일본 제철에 팔린다는 것은 끔찍한 이야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내가 두 달 뒤에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면 당장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작업을 중단시키겠다.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일본이 비록 미국 최대 기업인 US 스틸을 인수하더라도 이 US 스틸 소속 노동자와 또 이 지역 주민들 펜실베니아 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철강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미국인들에게도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지금 워싱턴 DC에 또 양당 후보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일본 정부 차원에서 로비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US 스틸도 다 죽은 회사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시간에서 자동차 만드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철판을 어디서 수입해 옵니까? US 스틸 거 안 써요. 네, 일본이나 한국에서 수입하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 미국의 자존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정치인들의 이거 다 술수예요. 대선 끝난 다음에 실제로 일본 제철에서 US 스틸을 인수할지 무산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큰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차 재임 기간에 다 죽어가던 철강 산업을 내가 살렸다. 살리긴 뭘 살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실 때는요. 트럼프 전 후보님 좀 이렇게 데이터 같은 거를 좀 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정말 살렸구나 하게 좀 이해가 되게 말씀을 해주면 좋겠어요. 뭘 살려요. 어쨌든 뭐 해리스, 바이든 두 분은 이 트럼프와 달리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친노조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주 5일 노동, 급여 인상, 안전한 직장 환경, 미국 근로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조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억만장자와 대기업 감세, 저소득층 의료보험 혜택을 포함한 사회보장 제도를 줄일 것이다. 결국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은 부자만 배불리는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역시 나는 역대 가장 노조 친화적인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자부를 했는데
월스트리트가 미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미국을 세웠다. 노조가 중산층을 만들었다. 이렇게 역설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가 자신의 뒤를 이어 집권한다면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제도를 지켜낼 그럴 적임자라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아주 지원 사격하면서 추켜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어제 노동단체와 만났더라고요. 네,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위스콘신주의 최대 도시 밀워키를 찾았습니다. 역시 노동 관계자들하고 그 만남을 가졌는데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에서는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3개 주에 트럼프는 반노조 구사대다. 즉 영어로 스캡이라고 표현하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옴, 역병 같은 존재다 해서 스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회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한 비조합원 노동자를 멸시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스캡인데 네. 바로 이 3개 주에서 트럼프가 스캡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광고판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떻게 보냈어요? 어제 노동절 연휴에 직접 유세는 안 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내가 재임 중에 공정한 무역 협상을 했고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을 했는데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4년 동안 내 첫 번째 임기 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큰 성공을 이뤄냈다. 내가 백악관으로 다시 복귀하면 이제 모든 노동자 기업이 번영을 하고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첫 번째 임기 때 무엇을 성취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협상을 했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와 무역협정을 통과시키고 기업 노동자들에게 번영을 위한 도구를 제공했다. 우리는 직업훈련과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대선 라이벌인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을 했는데 우리가 노동자 덕분에 경제 강국이 됐는데 카말라 해리스와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것을 후퇴를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동무,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용어가 동무, 동지죠. comrade라는 단어를 썼는데 해리스 동무 아래에서 모든 미국 사람이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에 높은 기름값, 교통비 상승, 식료품 가격 폭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나약하고 실패한 민주당 리더십 아래에서 계속 살 수가 없다. 나를 선택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요. 어제 화보집을 발간했더라고요. 어떤 화보집입니까? 자신의 재임 4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지난 7월달 유세 도중에 있었던 피격 사건을 포함해서 퇴임 이후에 최근까지 주요 이벤트를 담은 화보 미국을 구하라 Save America라는 화보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례 회동 사진 10장을 집중적으로 실으면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에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2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사진을 올렸는데요. 김 위원장이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번영과 영광스러운 시대로 이끄는 지도자로 기억될 전례 없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미북 회담,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첫 회담이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솔직하고 직접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회담을 나랑 가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서로를 잘 알게 됐다면서 화보집 정상외교 가운데 북미 회담 사진 게재를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는데 결국 김 위원장과의 핵 문제 관련 외교를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을 5년 전에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둔 채 악수하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진까지 게재를 했는데 7월달 공화당 전당대회 때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재집권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겠다. 백악관에 복귀하면 김 위원장과 케미스트리 다시 한번 합작하면서 톱다운 스타일의 정상외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리면서 제가 아마존 검색을 해봤는데요. Save America 책이 아마존닷컴에서
하드커버가 92달러 6센트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책 한 권에 네. 100불 가까이 네, 되죠. 네. 표지 사진은 그 총알이 스쳐 지나갔을 때 피 흘렸던 게 손 들고 있는 그 사진이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 있네요. 한 권 사세요. 저 빌려보게. 저는 이거 캘리포니아가 혹시 경합주였으면은 예. 만일에 캘리포니아가 경합주다. 그러면 양당 후보들이 와가지고 어떤 공약들을 내놓을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하지만 생각을 인구 하는데. 4천만으로 미국 최대 인구지인 글쎄요, 캘리포니아가 항상 선거인단도 뉴욕주와 제일 더불어서 많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무조건 민주당 그럼요. 대선 후보가 이기는 줄라서 네. 그 양당 후보가 찾지를 않는 게 아쉽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지금 이 중국 경제 얘기가 지금 또 나와 있는데 뉴욕 타임스가 중국 경제가 반세기 전 개혁 개방 선언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네,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지금 중국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했고 기업들도 경계심을 갖게 됐다. 뉴욕 타임스에서 분석 기사를 냈는데 과거에 비해서 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78년 세계의 문호를 개방한 이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산당 정권의 그 개인 기업 탄압 그리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 때문에 그 점점 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중국 경제 위기론에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 부동산 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계저축 은행 부문에서도 지방정부 재정을 뒷받침했던 중국 부동산이 지금 개발업체가 무너지면서 빚이 쌓이고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일자리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저축을 중시해왔던 중국 소비자들이 지금 지갑을 열지 않는 경향이 더욱 세졌고요. 올해 중국은 모든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 나면서 소비 지출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진 때문에 기업들도 월급을 깎고 채용을 줄이거나 아예 해고를 하는 이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중국에 진출했던 외국 기업들도 대부분 다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참 미국이 또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을 할지 상당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 네. 되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직장에서 젊은 층, 특히 G세대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기업들은 이에 당혹감을 느끼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라디코리의 뉴스레터 라코레터가 오늘로 23번째로 발행이 되는데 많은 한인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경제 관련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Z세대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젠지라고 부르는 이 G세대,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입니다. 요즘 보면 직장에도 2000년대생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G세대 비중이 늘어나는 걸 실감하는 분들 많이 계실 듯한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젊은 층이 이제 일터를 넘겨받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미국 내 노동시장에서 G세대 근로자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조건이 하나 붙는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 만약 그들의 상사들이 G세대 근로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러한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상사들이 G세대 젊은 직원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신문은 G세대 젊은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이건 상사들에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뽑아서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상사들이 문제에 직면할 만큼 젊은 세대 직원들이 뭐가 어려운가요? 원래 노동력에 새로 등장하는 각 세대들은요. 네. 기업 경영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신문은 적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말이죠. 네. 그리고 G세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문은 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가장 어린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기업들이 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G세대의 경우엔요. 그동안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다른 세대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아마도 이런 상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다른 세대들과 차이가 난다. 이 G세대만의
유독 다른 점은 뭐예요? 우선 이 G세대가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그 시기를 보면 그러합니다. G세대 직장인 상당수가 코로나19 팬데믹 그때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때 많은 회사들이 원격 근무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G세대 직장인들은 처음부터 원격으로 일을 배우게 된 겁니다. 원격으로 인턴십을 마치고 입사했다는 게 요즘 상사들을 특히 혼란스럽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짚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이제 배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이해가 네. 돼. 네. 그도 그럴 게 사무실 나와서 근무하면 이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어깨 나란히 하면서 뭐 사내 문화 같은데 적응을 하게 당연하죠. 되잖아요. 당연하죠.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어울리고 소통을 하고 이런 이른바 직장 스킬이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G세대 직장인들은 원격 근무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도 사실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상화된 회사들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동료들과 접촉할 기회는 더욱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결국 신입사원 입장에서 동료들과의 진실된 관계라는 게 결여돼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처음부터 원격 근무로 직장 일을 시작했다는 것 외에 다른 또 이 G세대만의 다른 점이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G세대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이전 세대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으로 꼽혔습니다. 젊은 세대는요, 일을 하면서 의미, 멘토십, 그리고 목적 의식을 원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미, 멘토십, 목적 의식. 지난 6월 북가주 팔로알토에서 이 미 상장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개발앱 기업 자파의 크리스틴 해커트란 CEO가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사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감을 얻진 못했습니다. 한 임원은 그게 왜 회사 책임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그러자 그런 요구 사항들을 채워줌으로써 G세대가 만약 좀 더 나은 직원이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그건 이득 아니냐 이렇게 CEO는 설명했는데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고 느낀다든지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든지 또 자신에게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빨리 회사에서 떠나버린다고 이 CEO는 지적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네요. 상당히. 그러네요. 또 임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입 사원들이 임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거꾸로 또 여길 듯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당혹감을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고용주들이 G세대가 노동 경제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 인지하고 있고요. 예. 또 실제로 상당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G세대와 선배를 이어주는 멘토십 프로그램은 기본이라 하고요. 직장 안에서 무료 테라피,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한 회사에서 이 G세대 신입 직원들에게 어떤 혜택 또 어떤 문화를 원하는지 그걸 물어봤더니 직장 내에서 무료의 심리 치료 제공이란 답이 나온 데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G세대가 직접 원하는 거예요? 네,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회사에서 해달라고? 네, 프리 테라피를 직장 안에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눈을 보면서 빤히 보면서 아니 얘가 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럴 텐데 네. 그 외에 또 G세대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업들은 어떤 대응에 나섰습니까? 기존엔 연례 실적 평가가 있었다면요. 지금은 그 대신 분기별로 직원 개개인을 1대1 면담을 해서 피드백을 공유하고 또 상위 20-30% 직원들에겐 추가적인 멘토십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택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싸이타임 CEO는 그들이 원하는 건 의미 있는 방식의 노동이라면서 급여를 듬뿍 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피드백을 먹고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요. G세대나 기존 세대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 MZ세대가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진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좀 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컨설팅 전문기업 콘페리의 클라이언트 파트너 마리아 아마토마가 그처럼 밝혔는데요. 새로운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사실 기업들은 비슷한 걱정을 해왔다 하면서요. 우리는 25년 전에도 이런 대화를 했었고 이제는 이제 그냥 지세대에 대해서 우려가 또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라디오 코리아에도 젊은 직원들이 많이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경익 씨는 그러한 젊은 직원들과 대화를 하실 때 뭔가 다른 걸 좀 느끼는 게 있습니까? 많이 느끼죠. 확실히 밀레니얼 세대와 지세대는 다르구나, 다른 세대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말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뚜렷하게 밝힐 수 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자신의 그러한 요구 사항을 얘기하고 그럴 때 좀 박현경 씨 속으로는 좀 얘가 왜 이래? 이거 뭐 화가 나고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런 느낌은 받지 않고 오히려 저는 부러웠던 것 같아요. 부러워요? 네, 이렇게 상사들한테 자신의 의견을 똑바로 얘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건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G세대가 사회에 적응하는 게 힘이 들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기성세대들도 점점 G세대들 때문에 또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도 또 있겠네요. 있죠. 양측이 다. 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그 G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에서 홀로 자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동딸, 외동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자라는 동안에 부모의 많은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우쭈쭈도 많이 받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오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그 부모에게 받았던 그 관심만큼 안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그 일어나는 그 갭이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좀 아픔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심리 상담을 요구하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자기는 1등이었고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회사 오니까 다들 자기 같은 사람들이 다 있고 임원들 일하기도 바쁘고 이런 와중에서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상관되게도 참 힘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코리아 뉴스레터 라콜레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화요일인 오늘 발송되는 23번째 이 라콜레터에는 한인들도 관심이 많은 경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화요일 낮에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라콜레터는 새 기사들 또 인기 있는 기사들을 다수 포함하는데요. 오늘 새로운 기사들은 주택 그리고 경기 침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이달 중순에 열리죠. 이 회의에서 금리 인하 단행할 게 확실시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 하락도 사실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기지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해도 주택시장이 당장 개선되진 않을 것이란 부동산 전문가들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사 이외에 또 다른 우리가 미리 좀 언급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나요?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최근 들어서 평균 7%대에서 6%대로 내려가면서 하락세를 보이긴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주택 구입하기엔 좀 비싼 맞아요. 편이죠. 네. 물론 재용자 신청 건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최근에 이 모기지 이자율 하락 영향이 주택 시장에 미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택 가격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요. 주택 시장에서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지기 위해선 이자가 한층 더 내려가야 하겠고요. 그렇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좀 더 많이 진행돼서 기준 금리가 3%대까지는 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주택 시장에 그런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인사회 안에서도 이 경기 침체 여부에 관해서 면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인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오늘 레터에 실릴 새로운 기사 중에 하나네요. 네, 소비가 위축되고 전체적인 소매 시장 흐름이 둔화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 지금 상황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직을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서민들이 준비가 철저히 잘 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호재로만 여기지 말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연준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개인들도 현명하게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비상자금 마련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권고하는데 그 네. 비상자금은 최소 6개월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라디오 코리아 지난주에 화제가 컸던 인기 기사들 또 문화 충격 같은 동영상 컨텐츠 이런 것 역시 라쿠레터에서 보실 수 있겠는데요. 라쿠레터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radiokorea.com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만 적어 넣으면 라쿠레터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 잘 보냈습니다. 네. 최근에 연방항소법원이 대학교 운동선수들이 학교를 상대로 임금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 운동팀에서 뛰는 선수들인 만큼 학생들이 이 학교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결이라고 하는데 사실 학교에 취업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임금이 지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참 궁금하네요. 네, 대학교 선수들이 과연 프로 선수들처럼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연방 항소 수준에서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사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이 아마추어라는 이유로 무조건 무보수로 뛰어야 했던 대학교 선수들에게 이 연방이나 주임금법에 따라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문을 열어주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장 대학교에서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임금 지불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허락을 해준 게 되겠고요. 사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법정 싸움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가 돈을 벌 수 없다는 오랜 이 개념과 전통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테니스와 비교하자면 아직 전체 게임은 이기지 못했지만 이 첫 세트는 획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공은 원고인 대학 선수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운동선수 생활과 노력이 NCAA 대학체육협회가 되겠죠. 아니면 대학교의 직원임을 입증할 수가 있는지의 재판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30년 동안이나 꾸준히 이어왔던 이 아마추어라는 개념이요, 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소송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 6명의 당시 현직 그리고 전직 대학 운동선수가 NCAA 그리고 25개의 디비전 1 대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풋볼, 축구, 수영, 야구, 테니스 종목에 출전한 원고들은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모든 대학생 운동선수가 NCAA 디비전 1 대학교에 공동으로 고용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 전제는 이 대학교의 학교 대항 시합에 참여하는 학생 운동선수는 해당 체육 활동과 시합과 경기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학교들은 NCAA와 대학교들은 원고 학생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소장을 기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신청을 거부를 했고요. 판결을 내리면서 지방법원은 이 역사적으로 대학 운동은 이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개념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 아마추어주의는 다시 말해서 이 대학 운동 선수를 연방 임금법에서 면제한다는 그러한 관행과 생각을
1984년 아주 오래된 대법원의 판례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이 전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마추어의 전통 때문에 대학 운동 선수들의 임금 보상 소송을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포지션을 취했고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대학 스포츠 및 아마추어주에 대한 개념은 길 잃은 개념이다. 그리고 대학교와 NCAA의 현재 임금 보상이 합법적인지의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대학교 스포츠 아마추어 전통이 깨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오래된 아마추어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직원으로 고용이 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고용주에게 어떤 이익을 창출해 내줘야 할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뭐 서비스를 하건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학생들이 무슨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회사에 수입이 없으면 사실 지불할 임금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연방 법원은 아주 날카롭게 미국 대학의 운동 역사를 요약해서 판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대학 운동 선수가 아마추어 신분으로 인해서 임금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답하려면 대학 스포츠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수익을 위해 시작된 최초의 대학 체육대회는 1843년 이 하버드하고 예일 사이의 이 보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거 유명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 대학 운동 경기들은 매년 이 수익을 통해서 학교의 명성을 높이면서 꾸준히 발전을 했습니다. 이 현재 이 38개 대학의 NCAA 회원의 대학의 스포츠 수익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운동을 잘하는 대학이 인기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학 신청도 더 많은 게 사실이고요. 이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가고 싶은 대학을 결정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보스턴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승리한 이 흥미진진한 이 풋볼 경기가 있었던 해에는 대학 지원자가 전해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이 운동 경기로서 학교가 얻는 혜택은 대단합니다. 이 운동 선수들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어렵지 않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가 얘기 듣기에는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사이에 그 이 대학교 선수들도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거와 이거는 그럼 또 별개의 그러한 이제 이 수입원이 되겠네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학생 선수들이 프로로 전향을 할 계획을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프로로 전향하기 전에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임금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 선수들의 이름 또한 사진 찍은 이미지나 초상권 등등도 이 역시 어떠한 이 금전적인 밸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요. 그 대학교에 보면은 신문사가 있고 방송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사는 잘 모르겠는데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에게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1학년 얼마, 2학년 얼마, 3학년 얼마 이렇게 몇만 원씩 돈을 줬었어요. 근데 임금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이익을 창출을 했겠습니까? 근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줬었는데 꼭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더라도 학교를 빛내는 학생들에게는 뭔가 좀 이익이 갔으면 좋겠다. 뭐 보너스 형식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듭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학생과 대학교 관계, 이 고용 관계로 인해서 재판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 판결은 대학에서 학생 선수가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새로운 테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테스트의 요소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대학 운동선수가 다른 당사자는 학교가 되겠죠. 이 학교를 위해서 서비스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통상적으로 학교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학교가 학생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 등등의 요소를 테스트로 제시를 했고요. 이 요소가 만족되면 선수 학생도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반대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를 하는 것이 인턴이나 독립계약자처럼 고용주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상업적 업무를 한다고 다 볼 수는 없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학생 선수가 이 보상에 대한 약속이나 기대 없이 오로지 개인적인 목적이나 즐거움으로 운동하는 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학생 선수가 임금 보상을 기대하면서 운동 활동에 스포츠에 참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의 팀에 리크루트이 돼서 스카웃이 돼서 대학을 가는 것만도 사실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역사적으로 선수들에게 보상을 제공한 적이 없는 이 장학금을 제공하지 않는 아이비리그 같은 학교의 경우에는 만약에 학생 선수가 보상이나 임금 혜택을 기대하면서 대학 지원을 한다면 입학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주장도 많고요. 아이비리그 학교는 사실 들어가기만 해도 정말 큰 꿈을 이룬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임금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원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강합니다. 방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앞서 우리 박현경 기자와 Z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요즘 운동선수들 다 Z 세대에 들어간다고 그렇겠죠. 생각을 드는데 이게 Z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의 차이가 아닐까 이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학교 입학시험을 검정고시를 보고 입학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과연 대학이 나한테 돈을 얼마나 줄 거야 이 봐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이제는. 네. 네, 조만간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찬호 노동법 전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